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제 드디어 조선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매우 익숙하죠. 매우 익숙한 만큼 여러분도 더 친근하게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은 우리가 태정, 태세, 분단세 해가지고 매우 많이 들어보았죠. 조선은 크게 이제 두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하면 세 시기까지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처음부터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대표되는 양난까지를 조선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난 이후부터 해가지고를 이제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조선 후기는 이제 세도 정치까지를 전근대라고 또 구분하고요. 흥선대원의 집권 이후 이제 고종이 왕에 오르고 흥선대원이 섭정을 하는 1863년 이후를 또 이제 근현대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는 세 개의 시기로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부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을 때까지를 구분하시고요. 중간에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고 그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 급격한 사회 변동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도 정치까지 보고 흥선대원군의 집권,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 이후부터 이제 근현대 개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조선이 어떻게 버텨가는가, 그리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까지를 근현대, 근대 속에서의 조선의 모습으로 그게 이제 세 등분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선의 시작입니다. 자, 조선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조선은 뭐죠?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조선이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나라인 만큼 국가 운영의 원리는 당연히 성리학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보면 통치 유교적 민본정치, 유교적인 민본정치를 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민본 이런 말이 뭐예요? 그렇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민본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민본 정치 또 왕도 정치, 왕도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왕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야 될 법도, 정도를 따라가는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벌보다는 조금 더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형벌을 통한 교정보다는 너 뭐 했으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해야 돼, 벌 받아야 돼 라는 것보다는 아예 예를 통한 교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올바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득화시켜서 당연히 그런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것, 그러한 것을 교화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교화 행동의 수정을 바라면서 예법을 중요시 여기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조선은 고려시대 문벌 사회보다 더 나아가서 좀 능력 중심의 양방 중심의 관료제 사회가 성립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려시대보다 민족문화 발달에 기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유교윤리 보급, 그러니까 백성들을 예로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형벌보단 예법, 몸으로 체득화된 예법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유교윤리를 보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가행실도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데요. 삼가행실 도다 보니까 도가 뭐예요? 그림이죠. 그렇죠? 당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책처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던 그림책처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에서 백성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제작한 윤리서가 바로 삼강행시도입니다. 근데 그림이에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 이런 행적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설명을 덧붙였고요. 나중에는 이제 성종 때는 한글로도 번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삼강행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례 정비 사업에서 예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뿐 아니라 나라에서도 왕실에서도 예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종 때 국가적 행사를 유교적 예법에 맞게 정비한 것이 바로 이 국조 오레이 같은 책들을 가능해서 유교적인 민봉정치를 실시하려고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임금 태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그렇죠? 태조 이성계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으로서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전과 손을 잡고선 교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창하는 데 큰 역할의 주역이었던 인물이죠.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정도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임금으로 오르는 인물은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요,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제정했죠. 그래서 환영과 조선이라는 이름 두 개를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어떤 이름을 할까요? 라고 이제
부르니까 명나라가 그럼 조선이라고 해 라고 해서 명의조선이라는 이름을 택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한양, 천도. 자, 한양은 한반도의 정중앙에 있죠. 정중에 위치해 있고 한강을 끼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 교통이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보면은 한양 자체가 지금의 서울과 당시 한양이 똑같진 않아요. 지금의 서울은 훨씬 더 커진 거고요. 당시의 한양이라고 하면 지금의 사대문안, 그렇죠. 남대문, 이렇게 동대문 있죠. 지금 남아있죠. 그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곳이 바로 이 한양 도성입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사대문 보면 맨 밑에 이제 숭례문 있죠. 여기 남대문이고요. 왼쪽에 돈이문, 그리고 돈이문은 지금 없어요. 서대문이죠. 그리고 동대문이 흥인지문, 동대문 시장이 있죠. 그리고 북대문이 숙정문, 이렇게 4개의 사대문을 만들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적 의례지 있어. 유교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을 이 4개의 성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인, 의, 예, 지, 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흥, 인, 지문, 동대문이죠. 인이 흥해라. 그리고 인, 의는 돈이문, 그렇죠. 서대문에 의자, 돈, 의가 들어가 있고요. 인이 예, 숭례문, 예를 숭상하는 남대문이죠. 남대문. 그리고 지, 4번째 지는 이제 북대문, 숙정문. 근데 지자를 숙정문을 또 다른 말로 소지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지를 이제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사용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은 뭘까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밤에 무슨 종소리 기다려요? 그렇죠. 보신각, 제아의 종소리 기다리죠. 그 보신각. 그래서 서울에 보면 종로 1가 2가 3가 4가 있잖아요. 그 종로가 왜 종로일까요? 그렇죠. 보신각이 있기 때문에, 종치는 보신각이 있기 때문에 종로예요. 그 보신각의 신자, 마지막 인이 예지신의 5번째 신자를 담아 놓아서 이런 한양을 건설하는데도 바로 유교적 덕목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태조 이성계, 그리고 조선 설계자였던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총독하고요. 종묘와 사직을 건립합니다. 종묘사직. 그래서 종묘사직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들 우리 사극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왕, 추전된 왕 및 왕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크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1392년 조선왕조가 개창되어지고 1394년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수도를 옮긴 태조 3년 1394년 말에 착공하여 이듬해인 1395년에 종묘는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무던히도 외쳐대는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의 그 종묘가 바로 이곳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옛 제도를 따라 경복궁의 동쪽에는 종묘를, 서쪽에는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종묘의 정전에는 태조의 신주를 비롯하여 역대 왕과 왕비 49위의 신주를 모시고 있으며, 영년 전에는 태조의 사대조를 비롯하여 조선의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 34분의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100m가 넘는 101m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없는 이 목조 건축물인 종묘, 이 정전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목조 건축물이지만 좀 단아한 기품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현대를 사는 대한민국, 전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에게는 좀 한편으로는 조선 왕조가 내려준 축복 선물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직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직단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져 있기도 하거니와 많이 들어보시고, 또한 그쪽 부분에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놀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보신 분들도
아니면 체험학습으로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사직을 와보신 분, 사직단을 와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직단을 한번 제가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은 이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어지고 나서 이제 수도를 개경에서 서울 한양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95년에 먼저 이 종묘와 사직을 설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경복궁의 동쪽에는 종묘를 설치하게 되어지고 서쪽에는 이 사직단을 설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직은 이제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제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직단 내부 안에 이제 제사단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마스크 벗었고요. 자, 이 안에는 두 개의 제사단이 이렇게 있는 것을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직단은 토지의 신 사, 그리고 곡물의 신 직, 그래서 사직 두 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어서 제사단도 이렇게 두 개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묘와 사직 잘 살펴보셨죠. 네, 이렇게 종묘와 사직은 조선의 혼이 담긴 매우 중요한 건축물, 유적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갔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성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조선에 누가 건국했느냐? 이성계가 건국했느냐? 정도전이 건국했느냐? 이성계가 정도전을 선택했느냐? 정도전이 이성계를 선택했느냐? 이건 너무 해묵은 너무 오래된 역사에서의 논쟁이죠. 서로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운영했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조한 것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건국 이후 문물제도들을 정비하고요. 경복궁 가보시면은 경복궁의 이름 경복이라든지 근정전이라든지 사정전이라든지 이런 이름들, 건물 이름 하나하나에도 뜻을 담아서 건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해요. 민본적 백성이 근본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건 자신의 사상들을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요. 물론 이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이 정도전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술한 법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법전은 아닌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유교적 통치 규범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이 이후에 조선에서 나오는 여러 법전들에게 뭔가 기반이 되어지는 법전이 바로 이 조선 경국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제 육전이라든지 고려국사 이런 책들도 편찬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 이념들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산 중심 정치라고 하면은 정도전은 왕은 이때 약간 얼굴마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상이 국가를 운영하는 중심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했느냐 사료를 좀 살펴보면요. 자, 사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데 있다. 재상은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은 모든 관리들이 얘기한 거예요. 백관을 통솔하며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재상은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재상은 이제 임금이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나쁜 점은 바로 잡으며, 그러니까 재상은 임금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임금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신하인 재상이 임금을 잘못하면 막아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라고 이 재상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상의 역할. 그리고 임금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무엇만 잘하면 된다. 재상을 잘 선택하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상이라고 할지라도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재상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상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정도전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살펴보면은 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임금의 아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 뭐 세종대왕이나 정조처럼 똑똑하면 좋지만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어차피 핏줄에 따라 결정되는데 얘가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모든 관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그렇죠. 모든 시대에나 인재는 있으니까 그 인재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제상으로 삼으면은 임금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어느 시대에나 인재는 있기 마련, 똑똑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 사람을 제상으로 삼으면은 태평성대가 그래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정도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육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조 때 편찬된 최초의 관찬 법전입니다. 관찬. 나라에서 편찬한 법전이 바로 관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준 등이 편찬한 법전이 바로 경제육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나라의 첫 번째 법전인데 이제 뭔가 정도전의 조선 경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최초의 법전, 경제육전이잖아요. 육전. 육전이라는 건 6개로 나눠져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6개 뭐냐면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실제 행정지 업무를 맡아보는 6개의 관청이 있죠. 이호, 예병, 형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부서의 업무를 좀 나눠서 구분해서 편찬한 법전이 바로 경제육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태종입니다. 태종을 좀 보더라면요. 우리 태종 이방원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죠. 2번에 걸쳐서 왕자의 난을 거치고선 권력을 장악하고 즉위한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되게 큰 역할들을 했죠. 실제로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했고 나중에는 좀 라이벌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 시대에 과거 문과에 급제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성계 집안은 대대로 무신 집안이잖아요. 무신 집안인데 아들인 이방원이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이성계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원은 문신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무신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야. 그냥 싸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호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도 비상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종,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몽주라든지 정도전 이런 인물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제거했던 이유는 뭐예요? 저 왕권을 제약하고 왕권을 견제하려 했던 인물들 자체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자, 권력을 잡아놓은 과정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죠. 1398년에 이방원이 이제 아버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래도 자기는 왜 형들이 있어갖고 뭐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성계가 이제 마지막에 느지막하게 얻은 막내 아들, 그렇죠. 늦둥이인 이방석을 세자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방석이 세자로 앉는 데는 이 정도전이 조금 이렇게 이성계를 살살살살 이렇게 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도전의 입장에서도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장수하고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원이 세자가 되고 왕에 오르면은 당연히 왕 중심의 정치를 할 것을 눈에 보듯 뻔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삼고 왕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 뒤에서 자기가 이방석을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해버리고 이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해버리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도 눈치가 좀 보였던지 그 다음 왕은 자기가 오르지 않고 자기의 이제 두 번째 형, 첫 번째 형은 어렸을 때 죽었고요. 두 번째 형인 이방과를 왕에 오립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정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정종이 왕에 올랐지만 실권을 누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실권은 이방원, 자기가 세자가 되어서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하게 됐죠. 근데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1400년에 이방원의 바로 위에였던 이방간이라는 이방원의 형이 이제 박포라는 사람과 같이 해가지고 이방원을 제거하고 또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2차 왕자의 난이 지나고 나서는 아예 정종 형을 상황으로 밀어내버리고 이방원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니 바로 조선 세 번째 임금인 누가 되는 겁니까? 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은 이제 첫 번째 뭐랍니까? 예,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에서 공신과 왕족의 사병을 혁파해서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시키게 되어집니다. 아직 이때는 이제 조선 건국 초기 때문에 각 공신들과 신하들이나 왕족들이 자기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방원도 자기 사병 데리고선 왕재난 일으키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애는 그것이 왕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병을 다 혁파해버리고 왕에게 권력을 병권을 집중시키는 사병 혁파를 이끌게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육조직계제. 이거는 조금 이따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양전사업을 실시하죠. 양전사업은 요즘으로 치면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게. 토지가 이만큼이 누구의 땅인지 다 조사한 다음에 왜 토지를 조사해야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적절하게 조세, 세금을 매길 수 있겠죠.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법 요즘 말로 치면 뭘까요? 그렇죠. 호패법 요즘 말로 치면 주민등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호패를 지급하는 거예요. 호패는 신분 증명서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에도 활용했던.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걸 바탕으로 인구 조사해가지고 군대도 보내고 또 세금도 매기고 하니까 백성들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양전사업이나 호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구 파악하고 토지 파악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군대를 보내는 등 국가 재정과 국방에 되게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위에도 어떤 것도 있었을까요? 뭐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이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종친의 참여를 제한시키게 돼요. 종친의 정치 참여며, 그러니까 종친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친척들, 왕실 가족들을 얘기하거든요. 왕실 가족들의 정치 참여를 좀 제한시켜요. 아무래도 1차, 2차 왕자난 겪으면서 이제 왕실의 또 다른 형제들이 권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간원을 독립시킵니다. 사간원을 독립시켜서 이제 나중에 3사라고 배우겠는데 언론기관이에요. 이런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들의 잘잘못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때 대신들은 공신들이잖아요. 아빠의 친구들. 근데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왕권을 견제하는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무작정 나가시오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나라에 세운 인물들인데. 그러니까 뭔가 비리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 그런 비판을 해준 역할을 하는 사간원을 독립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신문고 설치하고요. 신문고? 그렇죠. 억울한 거 있으면 이제 북쳐서 고하는 그런 신문고 제도 설치하고요. 뭐 주자소 설치합니다. 주자소. 그러니까 요즘 활자예요, 활자. 그래서 개미자라고 하는 금속 활자를 이제 주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육조직계제라는 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 2015 교육과정에서 좀 많이 좀 빠졌어요. 근데 한국사 능력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중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조직계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직계제는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왕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의정부라고 해서 이제 재상들, 영의정, 의정, 자의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조, 2호 예병 현공에 판서들이 있는데 왕이 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각 부의 장관들에게 일을 직접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고를 받아요. 이게 바로 육조직계제예요. 각 가운데 있는 국무총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놀아요. 어르신들 와가지고 그냥 장기 들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국가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려고 할 때는 바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왕들은 국가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를 직접 자기가 신경 써서 챙기고 싶으니까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는 재상들이 육조의 업무를 먼저 심의받은 다음에 국왕에게 보고해요. 그러면은 국왕이 지시도 의정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면 의정부에 다시 한번 심의한 다음에 각 육부에 전달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왕과 육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의정부에는 재상들이 있어요. 이 재상이 왕과 육부 사이를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무총리한테 얘기를 하면은 국무총리가 육부에 이제 각 장관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시키도록 하고 일하도록 하고 각 장관들도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한테 보고하면은 국무총리가 다시 대통령한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왕권이 약화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이 왕과 신하가 적절히 권한을 분배해서 나눠 가지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태종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를 추구했으니까 직접 국가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이 바로 태종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 이제 사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육조직계제를 보면은 자, 의정부의 서사를 나눠 육조에 기속시켰다. 의정부가 가지고 있던 서사, 의정부의 일들을 나눠서 육조에 나누어 주었다. 의정부가 관장하는 것은 4대 문서와 4대 외교 문서는 중요한 4가지 문서 만드는 일과 중재수의 심의뿐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큰 벌 주는 이제 죄인들에 대한 심의뿐. 이제 비록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한 폐단을 개혁하였다고 하나 권한이 육조에 분산되어 통일되는 바가 없고 모든 일이 제때 국사를 보고하고 국왕의 지시를 받지 못하여 많이 맡기고 지체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권한이 육조에 분산되다 보니까 예전에 의정부가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줄 때는 자 이거 일 네가 하고 네가 이렇게 잘 교통 정리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의정부가 일을 못하다 보니까 육조가 각각 일을 하는데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이조가 하는 일, 호조가 하는 일이 겹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국사가 지체되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6개 육조가 일하는 걸 다 보고받고 다 처리하다 보니까 왕은 한 명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진다는 거죠. 왜 왕이 혼자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종실록의 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가부는 시행할지 괜찮은지 아닌지를 헤아린 다음에 국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제가 허락을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국왕이 그러니까 의정부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국왕한테 허락 받으면은 국왕이 오케이 하면은 의정부가 다시 육조한테 자 그렇게 해라고 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다만 이조 병조의 관리 임명 그러니까 왕이 인사권은 자기가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왕이 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사권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병조의 군사 업무, 그렇죠. 왕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또 군사 업무는 직접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 등은 종래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인사권이나 아니면은 군사권 아니면은 이제 사형수와 관련된 것들은 왕이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의정부에 내려보내서 너네가 좀 알아서 잘 해봐라고 권한을 좀 나눠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세종이 나왔으니까 세종이 나온 김에 세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의정부 서사제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물론 세종이 처음부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키웠던 이렇게 집현전 학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부터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세종 하면은 이제 유교정치의 이상을 추구했던 인물로 알고 있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임금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유교의 덕치와 민본 사상 그리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왕도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보면 이제 집현전을 설치했죠. 집현전 학자들. 그래서 집현전은 원래 옛날의 제도나 의례, 예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학문과 관련된 편찬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대 이제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각종 외교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에게 학술적으로 자문해주기도 하고 경영과 서연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경영과 서연을 담당한 것이 바로 이 집현전인데요. 일단 이제 세 번째 경연 활성화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경연 활성화. 그래서 경연은 왕과 신하가 모여서 유교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 또 어떤 내용 나면 관련해서 정책을 협의하는 제도.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같이 공부하는 제도가 바로 경연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연은 뭘까요? 서연은 왕 일을 이을 세자가 장차 올바른 군주가 될 수 있도록
제왕학, 왕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연은 신하와 왕이 공부하는 거, 서연은 왕자와 세자, 그러니까 세자와 신하들이 공부하는 것은 서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연을 활성화했던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거죠.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훈민정음, 나란 말싸움이 등국에 달아, 그렇죠. 중국의 한자를 썼지만 우리 음운과는 달랐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뭔가 글자를 사용하는 글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유교 윤리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삼강행시도 저런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림으로 전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보급해서 백성들에게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편찬 사업, 삼강행시 또 아까 얘기했고요. 농사직설 같은 책들도 편찬을 하는데요. 자, 농사직설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고려시대 말기에 원나라에서 농상지묘라는 책 들여왔죠. 이게 이제 농사기술서인데 원나라 중국의 풍토 환경과 자연환경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기술서를 만들자라고 세종이 생각해서 이제 관리들을 이제 전국에 보내요. 전국에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농사 짓는 나이 많은 농부들한테 어떻게 농사 짓면 좋니?라고 물어봐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리서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기술서를 편찬한 것이 바로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또 뭐 하약집성방, 의방요치 같은 의학서적들도 편찬하고요. 총통등록 같은 화약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칠정산도 이제 우리나라 기준의 역법서, 날짜 계산하는 방법인 칠정산이라는 역법서 같은 것들도 편찬했던 것이 바로 이 세종대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편찬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조세제도를 정비하기도 해요. 조세제도 정비. 그래서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왜냐면 좋은 땅,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는 생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척박한 땅에서는 생산물이 적죠. 이런 것도 6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좀 차등 있게 분배하도록 하고, 연분 구등법, 풍년이 드네, 흉년이 드네, 이것도 풍흉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차등적으로 내도록 한 거. 이것도 연분 구등법 같은 조세제도 정비, 공법의 정비도 이루어지고요. 또 과학기술도 발달하죠. 이때 장영시 유명하잖아요. 앙보일구나 혼천이 같은 자경롤, 아니면 갑인자 같은 인쇄술 이런 것들도 열심히 만들어서 민족문화 발달에 창달했던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것들만 있었나요? 아니죠. 군사적인 업적도 있죠. 그래서 김종서 장군 이런 분들이 시켜가지고 김종서와 최은덕 장군이 여진족 위로 쳐들어가서 여진족을 소탕해버리고 사군과 육진을 개축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계, 국경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 세종대왕 때가 되겠고요. 또 외구의 소굴이었던 쓰시마섬, 대마도를 이종무를 시켜가지고 정벌을 하기도 했던 바로 군사적인 업적이 있었던 시기도 바로 세종대왕 때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조입니다. 세조. 중간에 근데 누가 있습니까? 세종 다음에 문종이 있고 단종이 있죠. 좀 안타까운 임금님들이죠. 문종 같은 경우는 원래 세종이 말년에 많이 아파가지고 세종 말년엔 대리청정하면서 문종이 되게 이제 정치를 잘했다라고 해요. 근데 워낙에 좀 몸이 허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인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이제 많이 슬퍼하다가 몸도 원래 약한데 그래서 금방 세상에 뜨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어린 또 아들인 단종이 왕이 오르는데 이 단종 때는 단종이 워낙에 어리다 보니까 재상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김종서와 황보행 같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면서 왕권이 많이 약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권이 이렇게 좀 많이 약화된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워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욕을 드러낸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양대군 단종의 그렇죠 작은아버지죠. 그리고 세종의 이제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해버리고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결국에는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누가 됩니까? 세조가 됩니다. 세조, 그래서 다시 육조직계제. 자, 이런 인물들은 되게 약간 패도적인 느낌,
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나눠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왕권 강화하면 의정부 소사제도입니까? 육조직계제입니까? 그렇죠. 왕권 강화하면은 육조직계제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현전과 경연 이런 것들 다 폐지해버려요. 왜냐하면 집현전 출신 학자들 우리가 사육신, 생육신 많이 들어봤죠. 성삼문, 백반년, 하해지 이런 인물들. 집현전 학자 출신들인데 아무래도 단종 복위운동 계속 깨하게 되니까 이 집현전 출신들 물론 이제 세조편에 썼던 신숙주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 이런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반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집현전도 없애버리고 경연도 폐지해버립니다. 무슨 왕이 신하의 말을 듣느냐, 왕이 신하한테 배우느냐,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라는 그런 느낌. 세조. 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선생님 생각이긴 하지만 경연하다 보면은 뭐 인의 예지 사람답게 사는 거 근데 자기는 어린 조카 죽이고 왕이 올랐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 많이 찔리고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집현전 경연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직전법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과전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과전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1391년 조선인 건국되기 1년 전에 직전법을 실시하는데 이제 관료들한테 땅을 줬는데 전직 관료한테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눠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전법 운영 과정에서 세습되는 토지가 증가하면서 뭐 수신전, 휴량전 이런 명목으로 이제 세습되는 땅들이 있었거든요.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해준 거예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건. 근데 전근대 사회에서 관리에게 토지를 나누어줬다라는 것은 무조건 뭐다?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라고 했습니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현직 관료한테만 수조권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국대전 하면은 성종 때 완성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세조 때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되었고요. 세조 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졌고 성종 때 좀 보완해서 반포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종입니다. 자, 성종은 이제 되게 성종이란 이름, 고려시대도 유교 통치체제 완성을 했던 최승로의 실무 28조를 받아들이고 통치체를 완성했던 사람 왕한테 성종이라는 이름 붙여줬죠. 그래서 조선시대 성종도 뭔가 조선의 통치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성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유교 통치체제의 완성,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법전인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한 통치 조직을 완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첫 번째 홍문관을 설치하는데 집현전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왕의 일에 자문하고요. 왕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문들을 해주고요. 또 다시 경연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연을 활성화시키고요. 국조 올해이 국가의 예법이었죠. 아까 첫 번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경국대전 너무 중요하죠. 경국대전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은 중앙정치 조직인 육조체제에 맞춰서 육전체제, 그러니까 2호 예병 현공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제에 맞춰서 6개 챕터로 나눠서 쓰여진 책이 바로 쓰여진 법전이 경국대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성종 때가 되면은 성종은 그 앞에서 이제 세조 때가 되면 성종의 그 할아버지인 세조 때 훈구파들에서 이제 세조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되게 공을 세웠던 한명이나 이런 여러 훈구파 대신들, 공신들의 힘이 되게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구파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부터 누구를 관직에 등용시키기 시작하면은 살인들을 등용시키기 시작해요. 살인들. 그래서 지방 출신의 살인들, 선비들이 주요 관직에 앉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3사의 언관직에 앉히면서 3사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울게요. 앉히면서 살인들이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도 바로 이 성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